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는 네브럽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조만석입니다. 오늘은 MLOps에 대한 이야기하고 MLOps가 현재 가고 있는 방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하는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소개인데요. 저는 오픈소스 개발자이고요. 오픈소스에서 GitHub에 열심히 잔디, 보시는 것처럼 잔디 싣고 있고요. 해마다 몇 개 많이 심기도 있고 하고 빠진 것도 있고 하지만 날마다 꾸준히 심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네브럽이라는 회사이고요. 랩을 업한다고 해서 네브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백엔드에다 AI에 필요한 백엔드 기술을 다 개발한다 해서 백엔드에다 AI라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간단하게 소개하면 MLOps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2015년에 창업을 했고 MLOps 분야에서는 저희가 AWS나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DGX 서버, 그러니까 DGPU에서 가장 최고급 서버인 DGX 서버군에 저희 DGX 레디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인증한 MLOps 플랫폼으로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유일한 플랫폼으로 저희 백엔드 AI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 얘기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MLOps라는 얘기가 최근에 많은 것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AIOps, MLOps, DevOps 많은 뒤에 ops가 붙는데 DevOps, DataOps, AIOps, MLOps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유행을 할까요?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MLOps라든지 AI 레디 이런 얘기를 제일 먼저 썼던 것은 미켈란젤로라고 해서 2017년에 먼저 쓰기 시작했고요. 2018년경에 텐서플로 서밋에서 텐서플로 익스텐드에서 이제 MLOps라는 개념들을 처음으로 소개를 하고 그때부터 인공지능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MLOps 관련된 오퍼레이션 하기 위한 서비스에 대한 방법론으로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쿠베플로우라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MLOps 보통 많이 얘기하면 쿠베플로우를 활용한 쿠버네티스 기반의 MLOps를 활용할 수 있는 쿠베플로우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MLOps를 하려고 그러면 쿠베플로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개념들이 이 오퍼레이션 하시는 분이나 인프라스트럭처 관리하시는 분들, 머신러닝을 직접 만들거나 하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많이 관심 있어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서비스를 만들 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있다고 했을 때 요게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 IT 서비스를 만들 때 기준이라고 하면 AI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만들다고 했을 때 AI에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모델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 모델을 만드는 분과 더불어 그것들을 지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요. 학습을 도와주거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만들어주는 플랫폼에 해당하는 부분 그것들을 실제로 효과적으로 서비스로 만들 수 있는 오퍼레이션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MLOp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LOps의 등장은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구글의 이벤트부터 등장을 했어요. 클라우드 넥스트 2018에서 MLOps라고 얘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먼저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DevOps라는 건 또 뭘까요? DevOps, 개발과 옵스가 붙어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딱 정리해 놓은 말은 써놨는데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컬처로서 디벨로먼트와 소프트웨어 오퍼레이션을 융합화해서 쓰는 어떤 개념이다라고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MLOps에 해당하는 부분도 머신러닝 엔지니어링의 컬처와 다른 방법론으로서 머신러닝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과 이것을 오퍼레이션하는 것들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MLOps, DevOps 이런 말들을 어떤 식으로 이 말들이 나왔고 그런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게 보면 한 2000년 닷컴 버블이죠. 닷컴 버블이 시작되었을 무렵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막 시작했을 무렵에 아마존의 S3나 EC3 서비스가 시작했던 무렵이 한 2006년경입니다. 이때 이전의 상황을 먼저 보게 되면 우리가 IT 서비스라든지 뭘 만든다고 하면
일단 서버를 사는 사람들 있죠. 서버 장비를 세팅을 하고 거기에 OS를 설치하시거나 이걸 유지 보수 관리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 서버와 서버 간의 연결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네트워크를 설정하려고 그러면 외부 일단 사내 서비스 내에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를 뭐 스위칭 허브라든지 스위치로 연결을 해서 연결 구성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거를 외부로 나가게 되면 라우터라는 장비를 통해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라우터 장비에 해당하는 iOS라고 되어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물론 그러니까 시스코에서 만들어냈던 이런 그 iOS에 대한 매뉴얼이나 사용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세팅하고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의 분야에 대해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사람, 스토리지는 스토리지에 해당하는 사람,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것들을 시스템으로 묶고 그거를 관리하는 백엔드 엔지니어, 그리고 사용자하고 직접 접하는 프론트 엔지니어, 이러한 부분들이 각 사람들이 따로따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나아갔던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개발자와 오퍼레이션 하는 사람들은 서로 방향이 좀 달랐죠. 일단 개발하는 사람들은 서비스가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게 서비스가 잘 돌아가는 것은 기본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서비스를 접근하거나 서비스를 원활하게 쓸 수 있는지, 이러한 방향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들이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서비스의 오퍼레이션, 뭐 이것들이 이관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되는데, 이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이 개발 따로 운영 따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것이든지 불합리한 것 자체, 어차피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고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 근본적인 개발 방법론을 바꿔보자라고 해서 시작한 개념이 데브옵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데브옵스는 2009년경에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데브옵스에 필요한 것들은 일단은 버전이 컨트롤이 돼야겠죠. 실제로 개발자가 개발하고 있는 버전과 스테이징 단계에 있는 버전과 그거를 실제 서비스에 올려서 그 안정화되어 있는 버전, 그리고 앞으로 피처하게 검증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뭐 큐브서라든지 하는 버전에 대한 프로세싱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버전에 따른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하나씩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 코드를 수정하게 되면 이걸 자동화돼서 검증을 하고 검증된 방법을 통해서 실제 서비스까지 디플로이 한다든지, 그 다음에 디플로이 한 것 자체도 내가 올라가 있는 사내 서버에서 올리는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AWS나 애저 클라우드 같은 공공의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자동으로 디플로이해서 올리는 방법론, 그 다음에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그것들을 그러니까 일단은 이슈가 리스팅이 돼야겠죠. 이슈를 리스팅하고 리스팅된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를 해서 이것들의 이슈를 추적하고 관리돼서 개발 부서에 이것들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고, 이게 실제 최종적으로 서비스까지 전달되기까지는 일종의 이슈 트래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도구들을 하나로 묶은 개념이 데브옵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일단 코드에 집중하고 아니면 운영에 집중하고 하는 부분들이 각각의 있으면 좋겠지만, 데브옵스에 가장 공통된 목적의 서비스로 묶이다 보니까 이제 앞에 기존의 네트워크 엔지니어, 스토리지 엔지니어, 그다음에 서버 엔지니어,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합했던 백엔드 엔지니어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론도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 게 IAC,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라는 개념입니다. 자, 클라우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에는 우리가 직접의 콘솔에 접속을 해서 하나하나 서비스를 인스톨을 하고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스크립트화한 거나 그런 스크립트를 버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가 등장하면서 대로컬 컴퓨터에서 어떤 가상화 솔루션을 이용해서 코드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이것들을 서비스로 확장한다든지 하면서 등장했던 게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베이글한트라든지 여러 가지 자동화된 솔루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들을 좀 더 클라우드까지 좀 더 스케일업하고 스케일아웃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주는 방법론을 찾아보자 해서 나온 것들이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테라폼이라든지 앤서블이라든지 이러한 도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테라폼이나 앤서블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서비스에 만들었던 네트워크 세팅부터 스토리지 연결이라든지 연결을 통해서 실제 서비스를 올리고 이것과 DB의 커넥션, 그다음에 WAS라고 불리는 웹 서비스와 실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백엔드 서비스까지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모두 코드를 만듦으로 해서 이것들을 서비스를 디플로이하는 자동화들이 방법론이 등장하게 되었죠. 그래서 인프라 애저 코드 그 자체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의 변화하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모든 것 자체를 앞에 우리가 실제로 만드는 서비스도 코드로 되어 있고 이거를 관리하는 것도 코드로 기반으로 하나의 어떤 체인으로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브옵스라고 얘기하게 되면 쉽게 설명하게 되면 코드로 서비스도 만들고 코드로 이슈도 추적하고 이슈를 추적한 것을 서비스의 디플로이까지 하나로 일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데브옵스는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AI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는 무렵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016년에 알파고의 이슈 이후 AI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서 많은 머신러닝에 관련된 것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AI에 해당하는 것들이 처음에 등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인식한다든지 사람의 목소리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율주행에 쓰이는 물론 베타 테스트 기간이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든지 실생활에 있는 많은 서비스들 그리고 GPT 서비스3라든지 자연어를 처리한다든지 언어를 만들어주고 이해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로 확장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연구 중심의 과학자 중심의 AI 기술의 딥러닝 기술의 과학기술 위주의 개발에서 이제는 실제로 서비스 산업화되어 있는 서비스로 등장하는 방법론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들이 시장의 요구가 있었고 그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위에 있는 그림이죠. 파란색 그림이 텐서플로어 익스텐디드, 텐서플로어 X, TFX라고 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기에 구성 요소들입니다. AI를 만드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요소들이 나와 있고 이것들을 그러면 AI에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방법론에 해당하는 것들을 문화적이나 앞에 있는 것처럼 데브옵스와 좀 비슷한 개념이지만 ML에 포커스가 돼서 만들어진 개념이 MLOp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데브옵스하고 MLOps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데브옵스하고 MLOps. 데브옵스에 있는 기존에 있는 방법론 코드로 코드도 만들고 서비스도 만들고 코드로 인프라도 관리하고 그것도 이슈를 추적한다든지 모든 것 자체를 코드로 한다고 했었죠. 이 코드의 데브옵스의 이런 개념에 CI/CD 개념에 이제는 MLOp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니까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관리된 것을 AI 모델로 학습하는 과정 그리고 이것을 서비스까지 나아가는 과정까지 좀 더 포괄하는 개념이 MLOp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MLOps라고 하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개념이라기보다는 데이터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모델과 이것을 서비스로 확장하기 위한 방법론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개념이 MLOp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MLOps가 대두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서비스가 급속도로 커졌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나 앞에 GPU라든지 구글의 TPU라든지 전용 프로세스들, 연산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발전과 더불어 이런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들이 급속도로 효과적으로 개발되면서 코드를 좀 더 AI 모델을 효과적으로 만든다든지 하나의 GPU를 여러 개의 GPU를 만드는 단계에서 이것들을 GPU를 클러스터 단위로 만들 때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호로보드라든지 MPI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효과적으로 도입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게는 됐는데 그럼 이러한 모델을 어떻게 서비스로 만들지 하는 방법론이 MLOps에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MLOps를 크게 세 가지로 보게 되면
데브옵스하고 MLOps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 데이터를 준비하거나 데이터를 가공하는 단계가 데브옵스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데이터는 끊임없이 생산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갱신된 데이터를 받아와서 처리되는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데이터를 받아오게 되거나 정제된 데이터를 정제해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거나 그런 방법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에서도 앞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 때 버전을 하듯이 데이터에 대한 일정의 버전에 해당하는 기능도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버전인, 예를 들어 뭐 2022년 8월 24일의 버전, 그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는 2020년 8월 25일의 버전에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8월 24일 날 나왔던 것을 학습에 이어지게 되면 8월 24일의 학습에 대한 버전, 그러니까 모델에 대한 버전도 등장할 것이고 내일 들어온 데이터 가지고 학습했다면 내일 들어왔던 데이터의 버전들이 따로따로 버전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버전과 모델의 버전,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로 서비스로 나아갔을 때 서비스에 해당하는 버전까지 추가적인 관리 요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가공하고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트레이닝하고 트레이닝된 것을 최적화하고 있는 빌딩 앤 트레이닝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것들을 실제로 서비스에 내보내고 서비스에 나온 것들의 이슈를 추적하고 하는 과정까지 포괄되는 개념이 MLOps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아갔을 때 이제 시장에서 MLOps 플랫폼이 아직까지 표준화가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하는 주체와 모델을 만드는 사람,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만의 각각의 관점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보다 정확한 사물을 인식한다 그러면 사물을 인식하는 정확도를 보다 높게 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물에 대한 거는 인식하지 않는 방법들을 모델의 성능이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되는데, 성능이 높여지려고 하면 할수록 모델은 점점 더 커지고 많은 연산 자원이 필요로 하게 돼서 점점 무거워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AI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목표는 모델 자체를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자원량, 연산할 수 있는 모델을 돌릴 수 있는 자원량도 제한을 둬야 되고, 제한된 자원량에서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로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간에 모델의 성능과 추론의 속도에 대한 부분이 서로 트레이드오프가 돼서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든지 이것들이 서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모델의 성능 유지 보수의 차이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모델이 어제 했던 모델과 오늘 했던 모델, 데이터가 계속 변화해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불과 3년 전으로 가게 되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시대가 많이 바뀌었듯이 어제와 오늘의 시대도 하나하나 날마다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뀐 것들에 해당하는 부분들마다 모델이 계속 연속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역시 그것들에 따른 서비스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언제 끊어서 언제 이거를 최적화된 것을 효과적으로 서비스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어려움들이 있게 되죠.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푸는 방법론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모델을 만드는 부서와 모델을 서비스하는 것 자체가 점점 다양화되고 분산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 사람이다, 개다, 고양이다라고 인식하는 모델이 필요했다 그러면, 이제는 개도 얘는 시베리안 허스키다, 얘는 푸들이다, 얘는 다른 품종을 인식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 군사적인 목적으로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쓰인다 그러면 철책선에서 들어오고 있는 배가 이것이 아군의 배인지 아니면 어민들이 쓰고 있는 배인지 아니면 적에서 들어오는 간첩선이나 적
함인지 이런 거를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은 각각의 모델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모델에 해당하는 요구사항들이 좀 더 세밀화되고 정밀화되는 것들이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되고 효과적으로 모델을 분산화되고 파편화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하게 되려면 파생된 모델이 어디서 원조에서 왔고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의 이력 관리라든지 이슈 관리를 또 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모델과 모델 간의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하는 형상관리 문제가 나타납니다. 모델을 서빙하기 위해서는 이때 기존에 있는 GPU 전체만 가지고 서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를 실수로 되어 있는 것을 정수로 바꾼다든지 안에 모델의 크기 자체를 32비트로 되어 있는 걸 16비트로 다운사이징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법론을 효과적으로 했을 때마다 그때그때 했을 때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공장에서 어떤 프로세스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론, 파이프라인의 수요로 일단은 가는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검증하고 검증된 것을 효과적으로 학습에서 변환한 다음에 그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이때 파라미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쓰면 튜너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델의 평가라든지 검증도 자동화해서 모델을 서비스하고 서비스된 것들을 다시 최종에 있는 데이터로 들어오는 이런 선순환적인 파이프라인의 개념으로 효과적으로 필요하게 됐고요. 이러한 플랫폼 자체를 서비스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플랫폼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또 인테그레이션 한다든지 관리하는 수요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MLOp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MLOps의 파이프라인과 이런 것들을 앞에 있는 문제점들을 했을 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 세 가지를 부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파이프라인의 워크로드의 특성입니다. 네,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것 자체, 기존의 IT 서비스는 CPU와 메모리와 스토리지의 단계와 네트워크 단계로 이건 컴포넌트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머신러닝, MLOps에서 필요한 컴포넌트들은 좀 더 복잡합니다. CPU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CPU 외에 GPU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전용의 CPU는 IPU라든지 뉴럴 프로세싱, NPU라든지 전용의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데이터를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가 입출력이 많은 것에 따라서는 하드웨어 자원과 아니면 연산에 포커스가 돼서 연산을 빨리 돌릴 수 있는 자원, 그 다음에 모델을 서빙에 최적화되어 있는 자원들의 성격들이 다르게 됩니다. 어떨 때는 CPU가 빠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학습에 필요한 GPU가 빠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파이프라인의 요소되는 구성 요소 자체가 일관된 구조가 아니라 서로 상이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 인프라 단의 처리라든지 중간 미드웨어 단의 처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딥러닝 연산 가속기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V100이라든지 GPU라든지 A100이라든지 많은 GPU들이 있었는데요. 이 GPU들의 성능은 1년 반마다 2배, 4배, 2배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GPU만의 성장도 큰데 GPU가 워낙 고가이고 그런 빠른 걸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잡고 경쟁의 대체제로 써서 나타난 게 그래프코어라든지 하바나 구글의 TPU,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가속할 수 있는 연산을 가속할 수 있는 것들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리고 모델이 연산에 대한 하드웨어 성능이 뛰어난 것만큼이나 모델의 크기 자체가 점점점 크게 커짐에 따라서 모델에 필요한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를 AI로 모델로 만들었던 알파스타 같은 경우는 400 제타플롭스라는 어마어마한 연산량이 필요를 했고 그 뒤에 나왔던 GPT-3라든지 이번에 새로 나와 있는 구글이 새로 공개하는 딥러닝 모델의 T4라든지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커져가서 이것을 연산에 최종 파이널라이즈된 연산을 돌리는 데만 해도 약 100억 이상의 클라우드 비용이 발생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론으로 일단은 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론이 가상화되어 있는 솔루션의 도입입니다.
그래서 가상화된 솔루션의 도입 중에 첫 번째로 유명한 것은 VMware나 아니면 KVM이라든지 버추얼 머신 기반의 가상화된 솔루션 기반의 버추얼 머신 VM 기반의 이것들을 관리해주는 솔루션이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기반의 VM보다는 좀 더 라이트웨이트한 컨테이너 기반의 이걸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솔루션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VM 기반 솔루션은 KVM이나 QM이나 VMware나 버추얼박스라든지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컨테이너 기반은 도커라든지 팜맨, 컨테인드 LXC, 쿠버네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작업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업의 워크플로우를 관리해주는 도구로는 오픈소스 파이프라인 도구로 아파치의 에어플로우라든지 ML플로우, 그다음에 코어플로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클라우드상에서 나오는 것은 AWS 같은 경우는 세이지메이커가 있을 수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버텍스 AI,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애저, MS 스튜디오 같은 것들이 이러한 도구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산업들에 따라서는 각각의 그 산업의 영역에 따라서 도메인의 영역에 따라서 요구되는 부분들이 각각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그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라든지 보호가 요구되는 것은 데이터 보호라든지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요구되어 있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 CCTV라든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곳에서 그 AI 모델을 돌리기 위한 엣지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로 이것들을 용합해서 돌릴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보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최초의 원시 모델로 만들었던 것들은 예를 들어 사물을 인식한다는 모델을 봤을 때는 한 20기가바이트의 파라메타라고 한다 그러면, 얘를 실제로 서비스에서 돌리는 것들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돌리기엔 너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줄여서 서버 사이드의 인퍼런스 모델로는 실제로 100메가라든지 기가 단위라든지 이 정도 작은 단위로 줄여주지 않으면 실제 서비스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론에 해당하는 것도 필요하게 되고요. 이것들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자그마한 엣지 디바이스에 돌린다고 그러면 얘는 수십 메가 정도의 단위로 모델을 축소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모델의 크기도 다르고 모델에 서비스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MLOps 플랫폼들은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DevOps 개념에서 좀 더 특화돼서 만들어야 되는데, MLOps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솔루션 개념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MLOps 솔루션을 도입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MLOps는 어떤 특정한 개념이라고 되겠습니다. 머신러닝을 효과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개념이 MLOps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MLOps의 그러면 효과적인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앞에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를 관리하고 학습해서 서비스해가는 파이프라인 스키마가 먼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 파이프라인에서 써야 되는 요구 조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도구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 도구에 따라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터와 그다음에 자원의 그 배분을 감당할 수 있는 스케줄러, 그다음에 이것을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스케일러까지 포함하는 요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로드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들은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라서 어제 모델과 오늘 모델을 같이 했을 때 어제 모델이 오늘보다 더 나쁠 수도 있지만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떠한 모델에 대한 평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에 해당하는 것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런 방법론까지 포함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LOps 플랫폼에서는 앞에 드린 것처럼 컨테이너라든지 VM이라든지 이기종되어 있는 하드웨어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계층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하나로 쓰거나 좀 더 많은 연산 자원이 필요하면 이거를 2개, 3개, 4개 클러스터로 묶기 위한 스케일러, 그 다음에 스케일러 되어 있는 작업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스케줄러, 그 다음에 이것들을 소프트웨어 데이터라든지 이런 서비스 관점에서 봤을 때 필요한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이것들을 관리하는 클러스터 도구, 그 다음에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자라든지 관리자가 볼 수 있는 UI, UX까지 포함되어 있는 아주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 예시 제고 있는 것은 백엔드.ai에서 제공하고 있는 MLOps 파이프라인의 예시인데요. 앞에 전처리의 부분에 보시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뭐 이미지를 전처리하고 전처리된 것을 레이블링이라든지 아니면 그 데이터에 대한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제거하는 도구라든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들, 그다음에 모델을 실제로 학습하는 트레이닝 도구에서 파이토치라든지 텐서플로우라든지 오토ML이라든지 이런 도구들 통해서 모델을 만들고 실제 서비스로 확장해서 나갈 때 뭐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토치 서브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텐서플로우 같으면 텐서플로우 X, 그다음에 엔비디아 GPU 상에서 돌면 트리톤 X라든지 우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는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링해서 서비스 플레이까지 나아가는 모델링 앤 서비스 파이프라인까지 일련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하게 하고 필요로 하게 되고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묶어주는 과정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MLOps 플랫폼들의 고유한 특징은 일종의 파이프라인 도구하고 유사하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MLOps의 가장 특징적인 구조는 첫 번째는 데이터의 메타 정보를 관리해줘. 이 데이터가 어디서 생성이 됐고 언제 가공이 됐고 가공된 방법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메타 정보를 관리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자체가 서비스에 있는 어떤 일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 관리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입출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병목 없이 효과적으로 파이프라인을 태울 수 있는 방법론에 해당하는 것도 필요로 하게 되고 당연히 인공지능 MLOp을 학습을 할 때 많은 연산 자원이 필요로 하게 되니까 연산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의 입출력, 그다음에 연산을 가속화할 수 있는 레이어, 그다음에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묶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한 것을 MLOp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22년에 그러면 MLOps의 생태계는 무엇들이 있을까요? 일단 VM이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가 있을 수 있고 분산 병렬 처리 도구, MLOps 도구, MLOps 운영 시스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오케스트레이터로 보게 되면 컨테이너 운영 체계로는 코버네티스, 구글에서 오픈한 코버네티스가 있을 수 있고 레드에서 오픈한 오픈시프트, 그다음에 스포티파이에선 헬리오스라든지 저희 레브럽에서 오픈소스로 오픈한 백엔드 다이 같은 컨테이너 기반의 운영 솔루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 VM 기반의 솔루션으로는 VM웨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스템 센터, 그다음에 셰프 인프라, 그다음에 솔라리스 윈드, 버추얼라이제이션 매니저 이런 것들이 VM 기반의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산이라든지 병렬 처리를 위한 도구들은 MPI라든지 이런 거를 확장한 호러보드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분산 워커로드를 효과적으로 쓰이는 레이 같은 도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텐서플로우의 MLOps의 모듈로서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놓은 방식이 텐서플로우 익스텐디드가 있고요. 이 텐서플로우 익스텐디드를 구글 플랫폼에서 썼던 버텍스 AI라든지 이런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텐서플로우가 발전해가면서 파이토치도 비슷한 개념으로 내온 게 토치X, 토치 서빙 이런 것들도 파이토치 개발 프레임워크에서 나와 있는 파생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쓰게 된다고 주로 텐서플로우를 위해서 개발한다 그러면 모델 서버 같은 경우는 텐서플로우 서빙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파이토치라고는 파이토치 서브, 그다음에 멀티 모델이나 멀티 포맷을 지원한다면 엔비디아에서 제공한 트리톤 인프라 서브나 인텔에서 개는 오픈 비노, 그다음에 오닉스에서 쓰는 오닉스 런타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얘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도구는 셀던 코어라든지 케이스 서브, 레딕스 AI 이런 도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앞에 있는 파이프라인 관련되어 있는 도구들은 에어플로우라든지 텐서플로우 익스텐디드가 그런 도구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버네틱스, 그다음에 데이터브릭스에서 공부한 MLOps 플랫폼으로 오픈한 ML플로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면 2022년에 MLOps에 도전했던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증가하는 AI 모델이 점점점 커지고 커진된 모델 자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레벨이나 서비스로 실제로 서비스를 나아가기 위해서 AI 기술과 ML 기술을 효과적인 개념으로 먹기 위해서 데브옵스에서 데이터에 좀 더 포커스돼서 만들어진 MLOps의 개념들이 등장했고 이 MLOps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연산 자원이나 가속 자원을 가속할 수 있는 레이어, VM이나
컨테이너 기반의 기술들이 있었다고 얘기 드렸고, 얘를 효과적으로 병렬하거나 분산 처리하기 위한 도구들, 네, 호러보드라든지 MPI라든지 레이라든지 이런 솔루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파이프라인 등에 연속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도구들이 텐서플로우 익스텐드라든지 에어플로우라든지 ML플로우, 에어플로우 이런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도구들을 서비스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텐서플로우 X, 토치서브, 그다음에 트리톤 같은 방식이나 우닉스, 오픈비너, 원API라든지 이러한 방법론, 앞에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들은 하나하나 기술 용어만 해도 그것들을 파는데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늘어나는 것은 2022년에부터 등장한 것들이 ARM이라든지 이기종 가속기의 이기종 CPU들의 등장입니다. 이것들은 뭐 좀 더 기존의 X86 기반에 있는 플랫폼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저전력이라든지 사용의 목적에 맞게 ARM 프로세서, RISC-V 프로세서라든지 이런 프로세서들이 등장해서 발열과 소비 전력과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용도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효과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AI 훈련이라든지 GPU 기본 위주의 훈련이라든지 서비스 자체를 GPU만 가지고, 그것도 특별히 엔비디아의 의존성에서 좀 더 탈피해서 다른 것들을 시도하려는 노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CPU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에이직 업체들이 많은 도전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에이직 업체들이 MLOps의 어떤 플랫폼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MLOps의 플랫폼에 여러 가지 확장되는 것들을 통합하고 융합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의 서비스로 필요하려고 그러면 집에서 쓴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회의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많은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엣지 디바이스를 해서 AI 모델을 효과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론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5G 기반에 있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하는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2022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의 숙제이고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